베트남 근로자들이 1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살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자 수가 지난해로 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범죄율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한편 고위층 자제들의 상습적 마약 투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험 수위를 넘는 일탈에 비해서 처벌이 가볍다는 건데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베트남 패싸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대구에서 있었죠? 식당 그렇습니다. 안에서. 뭐 어떻게 된 사연이 이렇습니까? 9월 11일이죠. 오후 5시, 그러니까 6시쯤인데 10여 명의 베트남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쉽게 말하면 5명 정도 양쪽의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다가 그중에 한쪽에서 우리 팔씨름을 한번 하자.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팔씨름 중에 반칙을 했다. 이제 이긴 쪽이 반칙을 했다라고 시비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만취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편싸움을 하다가 밀리니까 이쪽 B쪽이 팀에 있는 그 베트남인이 자기 차로 달려가서 1m가 넘는 일본 칼, 보통 일본도라고 하는데 일본 칼을 꺼내와가지고 휘둘러서 3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을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 사건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치안 상태를 비웃는 듯한 이런 아주 아주 무법적인 그런 행포에 대해서 비난이 컸었죠. 주민들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에 의한 5대 범죄도 5년 사이에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이제 지금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문제는 소위 말하면 코리안 드림 이런 꿈을 꾸고 오는데 대부분 상당수는 상당히 뭐랄까 학력이라든가 어떤 블루칼라 계층이 많이 또 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은 지금 한계가 있다. 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력과 예산이 지금 편성이 잘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 범죄 전담 수사대를 발족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김 변호사님, 1m나 된 일본도를 승용차 안에서 쉽게 꺼낼 수 있다.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는지 이 사람들 좀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런 거를 차에다 가지고 다닐 정도면 이게 뭐 개인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단체성,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폭이라고 하죠. 그 베트남 조폭은 아닌지에 대한 아마 수사가 필요할 거고 아마 좀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백기종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왜 관리가 안 되냐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국인 조폭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옳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보세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많아지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많아지면 나름대로 본인들 타운을 구성하거든요. 서울에서도 지금 뭐 중국 교포 있는 타운 있고 특히 안산 같은 데 가면 무슨 타운들이 있습니다. 타운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를 거기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권인 거고 그럼 그 이권을 노리고 하는 그 외국인 폭력단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게 왜 관리가 안 되냐면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정말 좋거든요. 그 치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조폭 같은 경우도 경찰서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어떤지 수계부터 조직원까지 쫙 인적상을 꿰고 있는데 외국인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중간에 넘어오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이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맹점이 생기고 이런 외국인 조폭의 문제들이 국내 조폭보다 오히려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외국인 범죄자들 관리도 문제지만은 자 그런 상황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차별적인 냉대 그런 인격 차별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국인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제 2014년 1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 대림동에서 최초의 그 중국 동포와 우리 한국인 그 김씨 형제하고 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 동포들이 중국 조선족, 중국 동포가 와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딱 한마디가 뭐라냐면 야 짱깨들 좀 조용히 해. 이게 이제 그분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들려서 굉장히 싸움이 크게 났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4세 된 베트남 주부가 이제 결혼을 나이가 좀 남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국말도 잘 못하지. 또 일도 한국 문화에 젖은 그런 일을 못하니까 그렇죠. 자연히 냉대, 무시, 모욕적인 언사, 욕설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쥐약을 타서 시어머니에게 먹였는데 다행히 이게 생명에 지장이 없었죠. 예. 결국 유죄를 받았는데 이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인격적인 모욕이나 무시, 그다음에 냉대 예.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주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우리나라 NGO 단체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예,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 또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 쪽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개입을 해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전무하다는 예.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에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외국인 범죄가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중국 동포들의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 출신의 네.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이 나라별로 범죄 유형도 좀 다른가요? 그 뭐 나라별로 다르다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된 말이 조폭, 조직 범죄라는 게요. 먹을 것이 있는데 꼬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국 노동자가 교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포화 상태일 겁니다. 속된 말로 한국에 오실 분은 다 오신 것이고 어느 정도 그리고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까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예. 나름의 관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인 타운들도 있고 지금 언론에서도 뭐 거기 중국인 타운에 가면 무슨 파, 뭐 흑룡강파, 무슨 파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예, 예.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거기는 정착화돼서 시스템이 나름에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이게 뭐 하노이에서 왔는지 호치민에서 왔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어떤에 대한 폭력의 문제들이 예전에는 조선족의 문제가 중국 교포의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은 조금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예. 2014년 12월 법무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 외국인이 179만 약 7천 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법 체류자가 지금 21만 3,500명 정도인데 예. 여기에 중국 소위 말하면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을 가진 분이 7만 311명.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많은 게 이제 베트남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예. 불법 체류자에 비례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애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도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외사 수사 인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석이 바로 이겁니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수록 외국인 범죄는 많다. 그래서 결국은 제노포비아 현상, 외국인이라는 혐오나 공포증이 늘어나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외국인에서 우리나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결혼을 해온 젊은 여성들 이런 부분들의 인격적인 모욕이라든가 냉대, 무시 이런 것도 사실 원인이 되고 있다. 예. 그러나 거기에 아울러서 국가에서 어떤 치안 인력을 외사 수사 인력이라든가 외사에 대응하는 인력을 예. 같이 늘려주는 방안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야만이 외국인에 대한 이런 그 소위 제노포비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예. 또 그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외국으로 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나 우리나라 방문하는 애국인들이 예.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인 전략이 서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지금 심각하게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되는 조건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가 실제 뭐 현실화되는 게 또 현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최근 특공층 자녀들, 그러니까 2, 3세 자녀들의 어떤 마약 있잖아요. 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최고급 호텔 또 무슨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단속 자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뭐 항상 얘기도 예, 있었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글쎄 예, 뭐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어떤 이유인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일부가 그렇겠죠. 일부가 그럴 건데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뭐 개인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예, 또 하나 또 환경적인 측면인데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해외 유학파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어릴 때 이제 외국에 건너가서 외국 문명을 문화를 미국 문화를 접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마약에 더 노출되기 쉬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부모 없이 혼자 가는 경우에는 누군가 제지해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잘못된 경험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글쎄 제가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에 살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범죄를 내가 정했을 때 이득과 불이익을 형량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와 이게 만약에 내가 적발되거나 잘못됐을 때 나한테 돌아왔던 과실을 생각해, 이 잘못된 이 불이익을 생각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좋으려고 이거 손댔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난 더 큰 피해를 받는다.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익 형량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재벌, 제가 재벌이에요. 제가 마약을 좀 했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걸렸어. 잠깐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그렇다고 한들 내 인생에 뭐가 나쁜 점이 있지? 나는 어차피 돈은 많고 나는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마약의 달콤함에 취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 불이익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제가 이거는 이제 살기 편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익 형량을 해보면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래 나 잡혀간다 하더라도 나는 어차피 내 회사가 있고 돈이 있고 내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어라고 해서 마약에 꺼리낌 없이 손대는 거죠. 그게 일반인들과의 차이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번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면 다양한 마약을 15회나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네. 거죠. 또 그리고 검찰이 항소도 안 했고요. 초범이라서 처벌이 약했다는데 법정에서 초범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그 초범이라고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입건이 된 이 전력, 이 한 번 입건되면 초범, 두 번 입건되면 이범. 그런데 이번에 상습성이 좀 결여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죠. 왜 그러냐면 2년 6개월 동안 소위 말하면 코카인, 필로폰, 대마, 그다음에 스파이스 뭐 이런 그 형태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마약을 2년 6개월 동안 범죄 기재 사실은 15회지만 실질적으로 수사 경험칙상 보면 이 정도 범죄 사실이 적시된 데에는 무려 10배 이상의 마약 투약이나 투여를 했다는 이 혐의가 사실 경험칙상 나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사실 상습성이 인정을 받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였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그 회자되는 말인데 물론 법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것도 중한 처벌이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판결이고 또 검찰의 어떤 기소 부분도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속이 마약 사범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공급원, 유통책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마약 사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사실 마약 수사가 쉽지가 않은 게 판매책은 검거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판매책이라는 게 대마나 이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관련 이런 부분을 쉽게 공작을 해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상부선이라고 해서 공급책, 그러니까 뭐 코카이나 스파이스, 뭐 헤로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야바 같은 거 이런 또 퐁당이라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엑스터시라고 그래서 일반 클럽에서 그걸 몰래 타서 먹이면 순간 뭐 그 의식을 잃는 상태, 잠이 드는 상태를 이용해서 뭐 호텔이나 모텔에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는 그런 이제 퐁당 같은 이런 마약인데 사실상 이런 마약의 공급책은 체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공작을 통한 이런 검거를 하는데 사실상 마약에 이게 한번 중독이 되면은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강제 규정으로 구속을 해서 사실 마약 상습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공주치료보호 감호소 같은데 강제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뭐 양형 이야기도 좀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강한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이제 처벌들이 사실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죠. 당연히 그렇게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초범 같은 경우에 마약 범죄들 집행유예를 대부분 석방해 주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형사정책적 이런 걸 고려하거든요. 이게 일부 형사정책 교과서 보면 마약 같은 경우는 비범죄와 피해자 없는 범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내가 마약을 판매한 사람들 여기는 무조건 실형입니다. 왜? 다른 마약 중독자들 양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 혼자 집에서 이제 속된 말로 마약을 하고서 이렇게 내가 환각세에 빠져 있는 거 내가 피해자지 다른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에 대해서 이거를 구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형사정책적인 고려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을 감옥에 보냈을 때 더 거기서 나쁜 것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러니 밖에 놔두고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맞다. 이런 형사정책적 고려가 들어가서 초범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같은 초범이라도 너무나 많이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속도 시키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도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